자, 안녕하세요. 대박 열린 고시 학원의 최은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험 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책상 앞에서 애쓰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보낸 그 처절한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쉴 시간도 없이 또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문제풀이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하나 덜어드리고자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은 한 이틀 정도는 잊어버리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나누고 또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위로 격려를 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 문제가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2점짜리 문제가 제가 하는 과목들에서 이제 좀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분포도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혹은 파트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지질 부분의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직접적인 지질 문제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질과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지질과 관련된 것이 네 개 정도가 나왔어요. 지질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고, 또 섭취 기준도 생애주기에서 우리가 했었지만 청소년 여학생의 첨가당에 대한 것들부터 해서 임산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것들, 또 적정 비율, 또 10세 남아에 대한 권장 식사 패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한쪽에 몰려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판정 같은 경우도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거의가 이 신체 계측에 좀 많이 치우쳐서 나온 것 같아서 좀 치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2문제가 기출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온 게 있었어요. 보시면 과당대사, 제일 1번에 나오는 과당대사하고 알코올대사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살짝 변형만 해서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면 기출문제를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폭넓게 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야지 되는 과목은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교육, 영양판정인데 각각 한 10점 전후로 4점짜리에 보면 생애주기랑 영양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분포도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분포를 보시면은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랑 엮은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하셨던 것은 식사요법이랑 영양학이랑 엮은 거, 또 생애주기랑 또 영양학이 또 있죠. 3-3번에. 그 다음에 3교시에 4에 보면 영양교육이랑 판정이랑 엮여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과목을 크로스해서 나온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점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응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참고 자료는 저희 학원에서 수강한 그런 수강생들이라면은 교재, 또 자료 나갔던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나갔던 시크릿 노트의 페이지들을 연결을 해서 그것들을 보면 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다루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료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어차피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화면에 띄우면 여러분들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공 A부터 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2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과당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식품에는 어떤 당이 있나요? 했더니 설탕, 유당, 메가당, 액상, 과당 등,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공식품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첨가당 수준을 이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적정 수준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하루에 첨가당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니까 16세 여학생이고 2000kcal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걸로 첨가당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보고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첨가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탄산음료에 있는 당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과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대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과당은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인 니은과 포스포프룩토키나제에 의한 반응을 거치지 않고 대사될 수가 있어서 지방 합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탄산음료를 줄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되는 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알다시피 기준은 총당류랑 첨가당 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나와 있어요. 총당류는 전체 에너지 적정 비율의 10에서 20%, 첨가당은 10%인데 여기서 묻는 것은 2000kcal인 16세 여학생이 하루에 먹어야지 되는 당의 g이에요. 킬로칼로리로 물은 게 아니라 몇 g이냐고 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첨가당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10%니까 2000kcal의 10% 200. 그리고 이것을 g당 4kcal가 탄수화물의 열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주면 50g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50으로 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 영양교사가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 단계, 뭐 포스포프룩토키나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씩 설명을 해본다면은 글루코즈가 6포스페이트가 될 때 우리가 헥소키나제 또는 글루코키나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헥소키나제는 6탄당들의 인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헥소키나제, 프룩토키나제가 1인산이 될 때도 헥소키나제라고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여기를 글루코키나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즈가 6인산이 되고 프룩토스 6인산이 되고 프룩토스 16, 2인산이 될 때 한 번 더 이제 포스프룩토키나제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보면 화살표들이 어디는 양방향이고 어디는 이제 원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도 조절 단계이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받는데 이 문제에 의하면 프룩토스는 이렇게 헥소키나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프룩토키나제라고 불리는 효소에 의해서 1인산이 되면 이 단계를 다 거친 그 해당 과정의 그 대사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해당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글루코즈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은 반면 프룩토즈는 요것을 거쳐서는 둘을 거치지 않고 가니까 더 빨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다른 대사를 연결을 해보면은 방금 했던 걸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프룩토즈는 프룩토키나제가 돼서 162인산이 되고 3탄당 2개가 되고 글루코즈는 여기에서 글루코키나제 또 혹은 헥소키나제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 이 단계에서는 포스포프룩토키나제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양방향이 된 이유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려온다.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면 뭘 만드는가 했을 적에는 TG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프룩토키나제가 여기서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되고 아실글리세롤이 되고 쭉 진행이 되면서 TG나 포스포리피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글리세롤 3인산, 여기가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그래서 글리세롤이 돼야 그 옆에 지방산이 붙으면서 중성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프룩토스가 훨씬 중성지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효소 이름은 헥소키나제나 글루코키나제인데 예전에는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헥소키나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20년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과당은 뭐 당신생경력고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적절한 포도당과 함께 간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 과정을 통해서 대사된다. 이때 프룩토키나제가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프룩토키나제는 ATP를 사용해서 과당을 1인산으로 아까 바꿨어요. 그거를 헥소키나제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과당 1인산이 중간 대사 물질인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과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전환이 돼서 해당 과정으로 함유하는데 과당은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단계인 헥소키나제와 무엇에 의해서 촉매되는 반응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이랑 괄호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20년에는 여기가 괄호였는데 올해는 여기가 괄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문제가 거의 유사한 것도 아니고 괄호만 바꾼 같은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했을 거란 제가 생각이 들죠.
요건 20년 거고,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거는 각각 봤을 적에 50g과 헥소키나제 혹은 글루코키나제로 보시면 되고, 2번은 권장 식사 패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기억에 해당이 되는 식품을 쓰고, 그것에 대한 재현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먹었는 것이 바퀴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뭐 푸는 게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의 근거를 찾아서 가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따른 권장 식사 패턴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900kcal부터 2700kcal까지 A타입과 B타입, 우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두 타입으로 900부터, 이제 B타입은 900은 없지만 900부터 해서 2700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번거롭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요렇게 만들었죠. 그 많은 것들을 1에서 2세는 그냥 둘 다 동일하니까 1400으로, 그다음에 6세에서 11세 아동은 4가지가 되지만 얘네들의 평균값으로 각각 얘네들의 평균값 해가지고 12개를 만든 거예요. 12개를 만들어서 기준으로 잡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오늘 나온 것이 10세의 남아이기 때문에 1900kcal가 여기서 나온 거고, 1900kcal는 앞에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3, 3.5, 7, 1, 2, 5만큼이 기준이고, 아까 바퀴에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먹은 겁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것을 비교를 해서 각각을 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곡류, 백미 180에 2회 섭취량, 그 다음에 국수 91, 달걀 쭉 해서 관련된 1회 섭취량을 쭉 적어서 정리를 해보면, 기준은 3, 3.5, 7, 1, 2, 5로 되어져 있지만 이 아이가 먹은 것은 3, 5.5, 7, 1, 2, 5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됐느냐를 묻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을 보면 A군의 식품 섭취량을 권장 패턴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식품군이 불균형하다. 바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이고, 그러면 3.5를 먹으라고 했으니, 근데 5.5를 먹었다. 그러니까 2회분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야 했고, 그 한 번 먹어야 되는 양에 대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먹는 횟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영양 교육인데, 프레세데 프로시드 모형,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해드렸던 전단지에 보면은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냥 쓱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가셨어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데 프로시드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기본을 먼저 보고 다시 올 텐데요. 잘 보여지는, 우리가 늘 보던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세데 프로시드는 진단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그것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진단, 역학적, 교육적, 생태학적, 행정적, 정책적 진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회적 진단은 뭐냐?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사.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아주 약간 고차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은 너무 지금 삶의 질이 나빠 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런데? 라고 묻는 것이 그 다음에 역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유전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으니 건강인지 행동인지 환경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역학적인 거고,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동기부여 요인 때문이냐, 행동 강화 때문이냐, 가능 요인 때문이냐를 알아보는 게 3단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모른다 하더라도 제목만 알면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 비용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이 이 프로시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1단계는 제일 여기 봤었던 요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사회적인 진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3단계에 있어서는 요걸 묻는 거죠. 동기부여냐, 행동 강화냐, 가능 요인이냐. 자, 그랬을 때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동기부여죠. 행동 가능이랑
행동 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 가능으로 행동 가능 위에 있는 동기부여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자,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철은 산소 운반과 저장뿐 아니라 다양한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철은 특정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비라디칼형 활성 산소종의 무독성화 작용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종교 건강, 동물 복지 등의 이유로 채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곡류와 대두를 주로 섭취하는 완전 채식주의자들에게 철의 결핍이 우려되므로 식사 계획과 조리법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비라디칼형 활성 산소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라디칼형은 무엇이고 비라디칼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했었던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활성산소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산소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활성산소종이기 때문에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을 갖고 있는 건데, 라디칼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라디칼형이 아닌 비라디칼형이냐. 그래서 점이 있느냐, 여기는 점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라디칼형과 비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비라디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효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럼 오존이랑 이런 것들은 효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싱글렛 옥시전은 맞기는 일중앙탄소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효소는 없어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는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중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하이드로젠 퍼옥시다이즈가 산소를 포함한 비라디칼형 중에 우리가 가장 친숙한 그런 이제 활성산소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막을 수 있는 효소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 중에서 있겠죠. 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이 SOD, 그 다음에 카탈라제하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젠 퍼옥시다제를 이제 무독화시키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카탈라제 같은 경우는 철을 필요로 하고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는 셀레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탈라제를 묻고 있고, 카탈라제가 이 중에서 비라디칼 중에서 누구를 무독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비라디칼형 활성산소종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과산화수소, 그것을 무독화시킬 수 있으면서 철의 도움을 받는 게 뭐냐? 카탈라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탈라제가 효소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과산화수소, 물과 산소로 이제 분해를 시키면서 무독화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이것을 쓸 때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물질만 쓰면 안 되고 여기에서 앞에 있는 분자 숫자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몰랐다 그러면 H2O2가 물하고 산소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숫자 맞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O2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소 만들고 여기가 산소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붙이고 여기에 맞춰서 2를 붙이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화학식 맞춰 나가는 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써야 되고 여기도 2를 써서 카탈라제 반응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은은 완전 채식주의자들의 철의 결핍이 우려되는 것은 철의 흡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묻기를 곡류나 전곡류, 그 다음에 대두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철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채소나 야채나 혹은 과일 같은 것들 속에 있는 철은 어떤 형태일까에 대해서 맞춰서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햄철의 형태입니다. 육류에 있는 것은 햄철인데 채소에 존재하는 철은 비햄철이고, 비햄철은 햄철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전곡류와 대두에는 피틴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가 이 비햄철이랑 결합을 하면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불용성 염이에요. 녹지 않는 염이기 때문에 용해가 돼야 흡수가 되는데 용해가 시키지 않고 그냥 있다가 대변으로 나와버리니까
철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결핍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이제 칼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내용이고, 위에는 이론이고, 나는 대화이고,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답하는 것인데, 요거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림 문제는 뒤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용을 가를 보시면, 기억은 뼈와 치아에서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수산화 인회석의 형성을 촉진하여 이들 조직의 석회질화를 돕습니다. 또한 수산화 인회석에 함께 산에 강한 화합물을 형성하여서 치아를 견고하게 하고 세균의 대사를 억제해서 충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수돗물에 이것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수돗물에 첨가한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금방 이것을 그 불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윗줄에 있는 내용이 돕는다까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 불소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걸 그냥 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봤거나 아니면 우리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뒤쪽에 제가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각 영양소별로 약간 축소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화를 보시면 이제 동료 교사가 영양교사와 대화를 하죠. 최근에 제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골 질량이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위에서 답을 불소로 했죠. 그래서 불소와 같은 영양소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제를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찾아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늘 보던 표인데 800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칼슘에 대한 표를 자주 봤어요. 근데 여기를 잘 안 보고 항상 우리는 이 청소년기에 칼슘이 필요한데 12에서 14세만 1000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자 그랬는데 옆 동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800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답은 첫 번째 문제는 기억의 불소, 니은의 800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칼슘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아연과 망간의 흡수가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에 대한 문제죠. 그걸 우리 늘 알다시피 다 아셔요. 아는데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가의 양이온 무기질들은 소장에서 흡수 과정으로 해서 이제 상호 경쟁을 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칼슘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다른 이가 무기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칼슘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가, E 플러스가 되는 아연이나 망간 같은 것들이 흡수를 방해받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칼슘을 많이 섭취했을 적에 아연과 망간의 흡수가 방해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반대로 아연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칼슘에 대한 얘기를 물어도 같이 쓰면 돼요. 이가들은 상호 경쟁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각 영양소별로 흡수되는 데 가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먹으면 흡수를 방해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는 아까 봤던 그래프를 보시면 되죠. 이 그래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우리가 봤던 거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골절 영역에 누가 먼저 도달을 하는지 뭐 이렇게 봤던 건데, 오늘은 묻는 것이 다르게 물었어요. 리을 구간 50에서 60대 여성의 경우에 골 질량이 저렇게 변화하는데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시오. 그 시기에 특별한, 그 생애 주기 때 특별한 어떤 체내의 변화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하라라고 하는 문제죠. 이것도 이제 잘 알다시피 이때 폐경이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된다. 그럼 에스트로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골격을 보호하는 작용을 늘 했어요. 근데 폐경이 되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골격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의 그 작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격으로부터 칼슘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칼슘 대사에 불균형이 오는 거죠. 많이 나오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묻기를 골 질량의 변화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골 질량과 골 밀도가 낮아지고 이후로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잘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이거는 또 이제 범위론적 모델이에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서 두 가지, 영양 교육 이론이 다 나왔죠. 아까 프로세드, 프로시드도 나왔고, 여기 범위론적인 것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탄산음료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줄이기 수업을 들은 후 탄산음료를 줄이려고 노력한 지는 5개월이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작은 선물도 사주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힘든 점은 없습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달달한 탄산음료 대신 맹물을 마시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탄산음료 줄이기를 꾸준히 잘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은 건강에 좋은 행동을 실천하려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이론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을 범위론적 모델이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답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답을 쓰면 되죠. 이런 내용이고, 이제 묻는 게 뭔가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행동 변화 단계의 명칭과 의미,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아까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전략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변화 과정, 그것 외에 변화 과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범이론적 모델의 개념 중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범이론적 모델은 저 위에 있는 것의 제목이 뭐냐면 범이론적 모델의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묻는 것에 보면은 개념을 묻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은 행동 변화 단계,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이 주축이고 그 옆에 의사결정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자아효능감이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뭉쳐져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각 단계별로 알다시피 행동 변화 단계는 고려 전, 고려, 준비, 행동, 유지 단계로 쭉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의식 증가, 극적인 안심, 환경 재평가부터 쭉 해서 행동 단계에서 유지 단계로 넘어가는 두 단계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자극 조절, 대체 조절, 보상 관리, 조력 관리예요. 이 중에 두 개가 아까 예시가 있었고 얘들 말고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보면은 범이론적 모델에서 단계의 의미, 요거는 우리가 범이론적 모델을 딱 떠올리면 6, 1 이런 게 딱 떠올라요. 숫자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향후 6개월 이내에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고려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의 의미가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예정이 없음,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설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변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관심이 없는 상태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고려 단계인데, 고려 단계는 알다시피 6개월 안에는 고칠 의사가 있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왜 고칠 의사가 있냐면 그게 맞거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뭐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 자신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나는 인식을 하는데 수정하겠다고 이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는 내가 바꿀 의지가 있지만 그보다 더 빨리는 내가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 단계가 이제 고려 단계이고,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스스로 변화 욕구, 나도 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변하면 너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뭐 더 아침에 더 늦게까지 잘 수 있는데 줄여야 되는 손해로움, 이런 것들이, 손해보는 것들이 같이 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양가 감정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고려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답은 이건데, 예를 들어 제가 채점위원이라면 이렇게 쓴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의미, 그 고려 단계의 의미를 얘기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답에 좀 부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아는 게 1개월 안에 바꿀 의도가 있거나 이미 조금 시작했다라는 것이 준비 단계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변화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단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준비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행동도 6개월이 됐다. 아직 6개월 안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 이미 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고 그것을 내가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고려 단계 앞에 있었던 걸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고려 단계는 6개월 안에 행동 변화에 고려하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에 고려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의지를 밝히지 않았고 그러나 6개월 사이에는 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단계다. 그 의미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변화 필요를 알고 있는 동시에 그런 손해 때문에 양가 감정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 두 개 중에서 고민하는 거. 그런 양가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고려 단계다. 이런 것을 이제 믹스해 갖고 쓰게 되면 조금 더 양질의 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디귿이에요. 이제 넘어와서 아까 반대 지속적으로 잘했을 때는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작은 선물도 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서 요것을 고려 단계라고 했던 것은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줄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라는 것 때문에 고려 단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수업을 들은 후에는 탄산음료를 줄이려고 노력한 지 5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줄 끈 것은 고려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단계로 얘기를 했고 요 단계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단계에서 앞으로 가면 너무 많이 가게 될 것 같은데 4가지가 있었어요. 행동이랑 유지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했을 때는 저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작은 선물도 사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4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느냐? 보상관리예요. 잘했을 적에 칭찬하고 상을 주는 거죠. 두 번째,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려고 해요. 뭐 대신에 뭘 하는 걸 우리는 대체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 자극 조절과 조력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니은 디귿 이것 외에 행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2가지는 남은 2가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이요. 건강에 좋은 행동을 실천하려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범이론적 모델의 개념 중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개념 4가지 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건 뭐다? 의사결정 균형이에요. 의사결정 균형은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계산을 했더니 이익이 돼. 그러면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의사결정 균형인데 그게 어디 있다? 행동변화 단계에 있는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거 우리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면 임신부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해당 연령의 일반 성인 여성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다가 어떤 추가분을 더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 추가분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되 고려된 항목 2가지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추가를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른 표를 하나 보기로 하고 또 하나 이 추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기간을 3분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에너지 영양소의 에너지 적정 비율의 범위로는 탄수화물은 얼마, 단백질은 얼마, 지방은 얼마다. 이거는 임신 기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에너지 적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잠깐 보면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분, 임신부에게 추가를 해야지 되는 근거를 내라는 거예요. 이유, 뭐 때문에 추가분을 했느냐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생애 주기 동안 한 5번쯤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 필기를 했을 겁니다. 숫자는 몰라도 우리 이건 알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에게 있어서
다량 영양소죠.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수분의 경우 추가량을 넣어야 되는데 추가를 해야지 되는 근거들을 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오늘의 답이에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를 할 거다. 그거 넣어줘야 돼. 두 번째, 모체와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몸에 저축을 해야 돼. 축적을 분만할 때까지. 그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그 임산부가 30살이면 30살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다가 요거 계산한 값을 더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것이 근거이고 나머지들은 뭐 다른 영양소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는데 이 숫자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탄수화물은 임신을 했으니 태아가 두뇌를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을 추가를 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인들도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이 뇌가 사용하는 양을 계산을 했거든. 임신을 했으니 태아가 두뇌가 사용하는 것을 찾아서 더해 주시오. 단백질은 체중 증가에 따른 질소 평양 유지 또는 체단백 축적 필요량. 이 두 개가 조금 어렵긴 해요. 나머지들은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요 단백질도 이런 요인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더해줘라. 식이섬유와 수분은 에너지가 요거 여기 보면은 각각 이제 얼마씩 증가를 하겠죠. 그것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식이섬유소는 또 증가시키고 수분도 증가를 해라. 그 기준들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답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임신부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신부는 임신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과 모체와 태아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 축적량을 에너지 추가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임신 이전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1900kcal였대요. 그러면 임신을 했는데 이런 걸 더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 1분기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쓰라고 했습니다. 1분기는 에너지 추가량을 하지 않기로 했는 분기입니다. 2분기와 3분기에만 계산을 해서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1분기는 그냥 임신하기 전에 했던 그거 그대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답은 1900이라고 하면 돼요. 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지방을 빼고 영유아 때 그 연령대가 있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모든 연령대가 동일합니다. 55에서 탄수화물은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으로 설정이 돼서 그 수준 안에서 모두 먹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